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한 목소리로 외쳤던 거리와 광장은 결국 대통령이라는 권력 정점의 탄핵 여부를 두고 갈갈이 찢기고 말았습니다. 정치는 이를 풀어가기보다는 되려 이용하고 있고요. 당장 시급한 의료와 연금 개혁을 비롯해 우리에게는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과 노동 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일이고요. 트럼프발 관세 전쟁 속에 내수 경기 침체는 우리의 목을 더욱 조여오고 있지만 여야는 그나마 합의했던 국정협의체마저 중단했습니다. 탄핵 심판이 대통령에 대한 파면으로 결정난다면 다시 이 모든 에너지는 대선 국면의 대립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는 또 다른 대립의 연속이겠죠. 나라와 정치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시사 이슈 오늘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김용록 전라남도 지사는 압도적인 지지로 전북 전주가 2036년 올림픽 개최 국내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전북도민의 열정과 노력이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을 축하했습니다. 지난달 10일부터 저수온주의보가 발효 중인 여수 가망만 해상가두리 양식장에서 참돔 등 어류 폐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70여 개의 어가에서 298만 마리가 폐사해 피해액만 8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매화 축제 입장료를 전액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합니다. 해당 상품권은 축제장 내 부스나 다안면 소재 점포, 중마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군이 도내 최대 규모 체육 행사인 오는 2027년 전남체전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을 전제로 조기 대선도 전망되고 있는데요. 시사 이슈 오늘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유승민입니다. 네, 저희 이쪽 전남 동부권에서는 아마 의원님 처음으로 지금 전화 인터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참 너무 반갑고 영광입니다. 네, 예. 엊그제 3.1절 이 보수 진보가 극명하게 갈린 이 집회 모습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걱정했습니다. 그 집회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거야 뭐 각자 자유인데 그 혐오나 폭력을 부추기는 그런 발언들은 굉장히 걱정스러웠고 네네. 또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제 곧 있을 건데 그 이후에 온 나라가 더 심각한 분열과 갈등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굉장히 됐습니다. 이런 걸 좀 이렇게 줄여줄 책임이 정치권에 있는 건데 네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승복하겠다. 국민들께서도 승복해달라. 저는 이런 발언이 나오길 바랬는데 그게 참 아쉬웠고 그 이후 상황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예. 이 잘못을 상대한테 떠넘기는 이런 경향들이 좀 커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시나요? 이게 저는 뭐 정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치가 잘 되면 나라가 잘 되는 거고 네.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가 망하는 건데요.
지금 대통령은 그동안 보면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또 국회를 장악한 야당은 야당대로 각자 자기 뭐 권한이다 이러면서 극단적으로 대립을 했거든요. 그 사이에 대화가 완전히 실종되고 거리에 나가서 장외투쟁을 하고 이런 모습까지 이제 왔는데 정치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거를 해결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사실은 서로 뭐 좌다 우다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진영을 따지지 않고 진영을 넘어서 대화하고 협상하고 하는 게 필수적이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뭔가 나라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뭐 저는 합의의 정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네. 그게 가능한데 그게 완전히 실종됐고 물론 그 책임은 집권을 하고 있는 대통령이나 여당 책임이 크죠. 근데 이게 야당 책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 우리 정치가 전반적으로 대화하고 협상하고 이런 게 완전히 실종된 게 진짜 위험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여당 책임이 더 크다 이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예. 먼저 보수 진영 같은 경우 지금 집권하고서 탄핵 사태를 지금 2번이나 겪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과거에 네. 아주 과거의 보수는 경제와 안보를 튼튼히 지키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고 이러면서 우리 제일 중요한 게 헌법 가치 지키고 이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지키는 게 보수인데 네네. 사실 8년 전에 이 탄핵 사태를 겪고 나서 저는 보수가 완전히 황골탈퇴를 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수의 변화, 혁신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수가 경제나 안보에도 굉장히 무능해지면서 보수가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나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이런 거를 어느 순간 잃어버리고 굉장히 좀 요즘은 또 굉장히 좀 극우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네. 그런 점에서 이 당에 제가 25년째 몸을 담고 저는 타고난 보수 정치인인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쓴소리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야당 책임도 없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진보는 이 국면에서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권 능력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진보 진영에도 물론 거기도 좋은 사람들 있었지만 제가 우리나라는 나라의 기둥이 어느 나라라 그렇습니다만은 경제 안보가 제일 중요한데 네. 소위 진보 진영이라는 거기에서 우리나라 경제나 안보를 일단 튼튼히 지키고 나서 그 이후에 인구 위기나 양극화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하는 게 이게 맞는 건데 저는 진보 진영의 어떤 철학이나 정책이 걱정될 때가 상당히 많았고 또 하나 제가 진보에 대해서 늘 좀 의구심을 가졌던 거는 이 사람들이 국가의 어떤 발전 이런 데 대해서 진정성이 있느냐. 이 사람들이 좀 가끔씩 좀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고 그냥 권력을 쟁취하는 데만 좀 혈안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가지고 네. 진보 진영에도 좀 합리적으로 나라 미래를 걱정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찌됐건 이제 경제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중심에 둬야 된다 이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 행보를 좀 보면은 이제 스스로 중도 보수까지 자처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중도층들을 좀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자기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또 덮기도 위함이 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탄핵 이후에 만약 조기 대선이 있으면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제일 약한 고리가 중도입니다. 중도. 네. 그러니까 그 중도의 표심을 어떻게 차지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우클릭이라는 것도 정책적으로 세금도 깎아주고 이것도 하겠다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중도 보수란 용어까지 이재명 대표가 쓰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우리 여당이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이렇게 우경화되고 심지어 뭐 이재명 대표는 우리를 보고 극우 정당이다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오른쪽으로 밀어붙이고 자기가 중도를 차지하려는 그런 전략인데 저는 이재명 대표 나름대로는 뭐 좀 얕긴 하지만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중도에서 중원에서 이재명 대표를 상대를 해가지고 중도의 마음을 얻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 나가고 거리에 나가고 이러면서 보수 결집만 하고 있거든요. 그 보수 결집만 하고 있으면 저 중도 보수까지 막 안방까지 치고 들어오는 저 이재명 대표를 우리가 막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당의 전략이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어찌됐건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에서 2번이나 탄핵을 당했고 또 이제 상대 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이재명 대표가 상대 정당의 대표로서 이번 한 번쯤은 뭐 대권을 쥐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들을 시민들은 가끔은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쥐면 위험하다 이런 말씀까지 좀 하셨는데 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지사, 그다음에 대권 도전하는 그거를 계속 지켜봐온 사람입니다. 물론 보수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뭐 누구 사람을 비판할 때 근거 없이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의 사법 리스크는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그 민주당을 이렇게 아주 잔인하게 장악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 사람이 민주주의자가 맞냐 또 공화주의자가 맞냐 이런 의구심이 들었고 또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는 뭐 성장을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한미동맹도 강조하고 이럽니다만은 경제 안보에 대한 그분의 평소의 생각은 저는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앞으로는 제발 좀 멀쩡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깨끗하고 이런 사람이 우리 뭐 5천만 국민 중에 얼마나 많은데 왜 대통령이 되고 국가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이렇게 늘 문제가 있었냐. 우리 87년 헌법 이후에 8분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다 이 불행한 우리 헌정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개인이 뭐 어떻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 사람이 진짜 국가 지도자가 됐을 때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닐 거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번에는 개헌과 관련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대통령제가 그러니까 지금 현행 대통령제가 수명을 다했다 뭐 이런 인식들이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개헌과 관련된 구체적인 구상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개헌이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1987년 개헌을 하고 그동안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이 지금 제왕적 대통령 또 국회도 어느 한 당이 장악을 하면 행정부와 국회가 극한적으로 대립하는 이거는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왕적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더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국회도 더 감시하고 견제하고 분권을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단임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는 4년 중임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개헌에 대해서 제일 반대하고 있고 사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반대하면 개헌이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 당신의 개헌에 대한 생각은 뭐냐. 지금 이 체제 그대로 가는 게 한국 정치가 이렇게 그대로 가는 게 좋다는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개헌 못지않게 중요한 게 선거구제 바꾸는 겁니다. 선거구제를 지금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지 영남, 호남, 좌와 진보, 보수 이렇게 격렬하게 투쟁하고 싸우기만 하고 문제 해결을 못하는 이런 정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개헌 못지않게 선거구제 개편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해주셨고 대통령제는 또 국회의 권력도 일부 좀 손보는 방향으로 지금의 현행 헌법은 반드시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국회 둘 다
권한을 더 감시 견제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예. 보면은 이제 실제 국민들 여론을 들어보면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오히려 개헌에 대한 목소리는 더 높은 것 같은데 왜 민주당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서지 않고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빨리 대선을 치러야 된다. 탄핵 심판 빨리 하고 빨리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이런 조급한 생각에 헌법 개정이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 그러면 또 자기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 전개될까 봐 저는 그게 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그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컨대 뭐 내가 왜 임기 단축을 저는 주장을 하거든요. 다음 네네. 대통령 개헌을 하면 2028년에 총선하고 대통령 임기를 맞추어 가지고 하자 이런 이제 저희 주장인데. 예. 근데 이재명 대표는 내가 왜 3년만 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을 설득해서 진짜 필요한 개헌을 헌법 개정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뭐 3년 임기 단축 그거는 하더라도 예컨대 다음 대통령이 3+4로 7년을 국민이 선택만 받으면 7년을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개헌도 협상하는 과정에서 가능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반대입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 반대 속에서 그러면 개헌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개헌 시기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런 상황에서 개헌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한 거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저는 개헌 시기는 이거는 앞당길수록 좋고 과거에 대선 후보들 대통령들이 뭐 선거 때마다 개헌하겠다 이랬는데 한 번도 안 지켜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사실 여야가 그동안 이야기해온 개헌안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만약 치르게 되면 국민투표를 통해서 헌법 개정도 같이 하는 게 최선인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 임기 초반에 진짜 필요한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을 하고 이재명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한까지 정해서 약속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지금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번 대선 국면에서 헌법 개정 시기까지는 못 박아서 해야지만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이 헌법 개정의 진짜 골든 타임입니다. 이런 정치가 이런 위기에 빠졌을 때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이대로 그냥 사람만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겪었던 계속 그런 문제들을 반복해서 겪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진짜 헌법 개정을 하자 그런 생각이 굉장히 저는 절박합니다. 네, 조기 대선을 전제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국민의힘 당내 후보로 당연히 출마하시는 거겠죠? 저는 탄핵이 만약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되면 제 생각을 밝히겠습니다만은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 중이라서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출마 얘기를 지금 공개적으로 못 할 겁니다. 다만 저는 평소에 경제를 진짜 살리고 싶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늘 갖고 있었습니다. 이 진영을 떠나서 호감도 그리고 능력만 놓고 본다면은 이 의원님께서 수위를 지키시는 것 같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특히나 이제 호남 지역에서는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좀 높은 상황인 것 같은데 정작 이제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 입장만 놓고 본다면은 이 당원들 사이에서 지금 분위기가 어찌됐건 윤 대통령을 지키자 이런 여론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내 경선을 통과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예, 맞습니다. 저한테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 가장 큰 약점이죠. 근데 제가 늘 그렇게 주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잘못하셨다. 그런데 당이 대통령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대통령 가자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게 이제 보수 결집이죠. 그러면 우리가 과연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겠나? 그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을 바꾸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저는
정말 이재명 대표를 이기고 싶다면 중도를 잡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지난 총선에서 참패하고 했던 그 보수 결집의 전략, 이거 바꿔야 된다. 그렇게 호소를 하고, 뭐라 그럴까요? 이 대선에서 이기고 싶은, 이재명 대표를 이기고 싶은 국민의힘 내지는 보수 유권자들의 그 결박한 권력 의지, 거기에 제가 호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 의원님한테 항상 따라다니는 이 배신자 예. 프레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특히나 이제 당내 지지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남 지역에서 그런 프레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양심과 소신에 따라 정치를 해왔고, 저는 늘 나라와 국민을 생각해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에는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배신자라는 말은 사람을 배신한다. 배신자란 말은 우리가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민주공화국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죠. 지금 이게 무슨 왕국, 왕조가 아닌데 네네. 5년 임기의 권력자의 말을 안 들었다. 그냥 비판을 했다. 이런 걸로, 그리고 국민과 나라의 편에 섰다. 이런 이유로 배신자라고 비난하는 게 저는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과연 뭐가 옳으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뭐가 옳으냐, 이런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면 네네. 이런 말은 결코 쓸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놓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또 중도층의 표를 얻는 것의 중요성을 앞서도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이제 뭐 정치 활동을 사실상 재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 이른바 이제 반명연대설이라고 이 명태균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은 세 분을 이렇게까지 얘기도 하고는 하던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반명이라는 표현은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만, 네. 어쨌든 뭐 저는 명태균 게이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고요. 저는 뭐 명태균 게이트 이런 여부를 떠나서 사실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시장 이런 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저는 당 안에 우리 당이 진짜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보수 괴멸이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 당 보수 정치, 또 우리 더 나아가 한국 정치를 진짜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변화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뭐 대화를 해서 공통분모가 있으면 협력을 하고, 이런 거는 저는 누구와도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앞서도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마는 합리적 정치인이 이 나라의 정치를 좀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거고, 보수 내에서도 합리적인 인사들과의 대화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또 공통분모가 있는 누구와도 협력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근데 이제 국민의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후보로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김문수 현상이라고도 좀 부르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뭐 보수 결집의 한 단면입니다. 보수 결집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민의힘이 오른쪽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가지고 보수 결집만 하면, 그러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느냐? 중도층이 외면하는데 우리가 선택을 받아가지고 정말 만약 대선이 있다면 대선에서 아니면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저는 그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고 우리가 이미 겪어봤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만약 탄핵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러면 우리 이기는 데 대한 어떤 염원, 희망, 이런 어떤 우리 지지층의 생각이 전략적으로 좀 바뀔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희망을 가져봅니다. 보수 결집만으로는 이기지 못한다 이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왜 보수가 또 집권을 해야 되나요? 그거 참 아픈 질문이시죠. 예, 근데 네.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 이게 보수가 당연히 우리가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질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 보수 전체의 잘못이냐? 저는 늘
보수와 진보가 건전하게 경쟁하면서 나라가 발전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과의 탄핵 이 과정에서 진짜 잘못했죠. 잘못했다고 해서 그럼 우리 당이 후보도 안 내고 우리 당이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을 기회조차 없어야 되느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안에도 제 같은 목소리를 뭐 25년간 꾸준히 냈던 사람도 있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평소에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뭐 보수는 이번에 뭐 후보를 낼 자격도 없다 이렇게 심지어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전체의 잘못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준석 의원을 포용해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들이 당 개혁을 위한 세미나 자리에서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좀 뭐 이준석 의원은 우리 당에서 정치 시작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 당은 이준석 의원이든 누구든 아주 이렇게 넓게 가면서 열린 자세로 그렇게 가는 게 맞다. 물론 뭐 선택은 이준석 의원한테도 달려 있는 겁니다만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번에 탄핵에 대한 찬성 반대를 가지고 지금 당이 굉장히 분열에 쌓였는데 네. 만약 헌재 결론이 나면 저는 우리 당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탄핵의 찬성과 반대 이 생각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이준석 의원도 사실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열린 자세로 함께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당이 호남 민심을 얻는 것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 호남에서 예. 국민의힘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좁은 대한민국에서 영남, 호남 나누어서 갈등하는 이 정치 정말 언젠가는 끝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저는 국민의힘 보수가 호남에 다가갈 때 저는 정말 진정성, 진실한 자세, 일관성 이런 걸 가지고 다가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구 출신 아닙니까? 제가 광주에 가서도 대구에 가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저는 합니다. 대구와 광주라는 이 두 도시가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여기가 정치적으로 선거 때마다 극단적인 좀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보시면 1인당 GRDP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걸 보면 의원님, 대구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예. 답변은 여기까지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또 연결해서 말씀하신 이 진정성과 일관성 있는 말씀 좀 듣는 자리 만들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